안녕하세요. 오늘은 누구나 알지만 잘 알지는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삼성,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의 회계 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이 사건이 우리의 삶, 그리고 나의 삶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겨레 신문 법조팀 임재우 기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삼성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건 전 국민이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얼마 전에 검찰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장 바닥에서 서버를 발견했다라는 그런 보도로 좀 주목받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수사 쪽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삼성바이오 관계자들이 증거인멸 혐의로 이제 구속되면서 수사가 계속되어 오다가 최근에 그 회계 사기 관련 혐의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를 받았는데 그게 기각이 되면서 이게 잠시 주춤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7월에 이제 그 검찰 인사가 이루어지면서 윤석열 총장으로 이제 총장이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이나 혹은 수사하던 수사팀장이 지금 바뀐 상황이어서요. 잠시 수사가 주춤한 상황이지만 당시 수사팀들은 서울중앙지검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라 이제 얼마 후면 다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회계 사기와 관련해서는 어떤 분들이 수사를 받아왔던 건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김태한 대표나 혹은 회계 사기 과정에 이제 관여했던 과거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들까지 지금 조사를 진행한 상황이고요.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 혹은 삼성 그 미래전략실의 핵심 임직원들 빼고는 대부분 수사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이라든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관련된 임원들에 대한 조사가 남아있는 상황이네요. 네. 모든 분들이 그리고 언론이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회계 사건에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국정농단의 이제 사건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것 같은데 좀 어느 부분에서 연관이 조금 되어 있는 건가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지 이 단건으로 볼 게 아니라 국정농단 혹은 이재용 부회장의 그 삼성그룹 승계 작업 전반에 좀 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핵심 혐의 중 하나가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승계 작업들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승마, 최순실 씨의 딸인 그 정유라 승마를 지원해주고 그를 대가로 이제 승계 작업을 원활히 진행했다, 이런 게 핵심인데요. 검찰에서는 이게 삼성바이오 이 회계 사기 사건이 그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바이오 회계 사기 사건이 이게 입증이 된다면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것들이 상당 부분 입증이 되는 셈이 되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를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게 2015년에 있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표를 조금 준비해 왔어요.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의 합병 뒤에 삼성의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표인데 이걸 보고 회계 사기 사건하고 좀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지. 삼성바이오 회계 사기 사건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하고 무슨 상관이냐, 사실은 그게 제일 헷갈리는 부분인데 사실 지분 구조를 보면 조금 더 이렇게 명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제일모직의 23.2%를 가진 대주주로 나타나 있고요. 2014년 말의 상황입니다. 삼성물산은 이게 삼성전자에 4.1%의 지분이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이게 삼성물산의 주식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4.1%의 어떤 지분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구조였던 거고요. 이 제일모직의 이 그 핵심 자회사 중 하나가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 45.7%를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또 핵심 자회사가 삼성바이오에피스 90.3%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인 제일모직, 이게 연결고리가 제일모직,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에피스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고요. 삼성물산과 삼성전자의 연결고리가 있는 셈인데요. 합병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의미하는데, 이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그 삼성물산에는 지금 주식이 하나도 없어서 이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 두 회사를 합친 후의 상황을 보면 지금 대주주로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17.23%를 갖게 되었고, 이 통합삼성물산이 직접 삼성전자를 지배하기도 하고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하기도 됐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렇게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어떤 지배력이 강화되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되고요. 합병의 목적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더 가지기 위함이었겠네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죠.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전체의 어떤 게 가장 핵심적인 회사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지배력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사실은 삼성물산 합병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이재용 부회장이 유리해지는 구조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피스를 자회사 손자회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제일모직의 가치도 삼성물산에 비해서 높아지는 구조여서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사기를 통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부풀려지면 결과적으로는 제일모직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득을 보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제일모직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삼성물산하고 합병을 하려고 하다 보니 합병을 좀 더 유리하게 하려면 이제 제일모직이 스스로가 되게 고평가 받고 있다는 이미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제일모직이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키우자. 근데 이거를 회계상 이제 장부를 조작해서 사기를 해서 몸집을 키워서 삼성물산하고 유리하게 합병을 했다라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채나 이런 것들을 좀 숨기고 가치를 이렇게 부풀리는 과정에서 회계 사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번 회계 사기 사건을 놓고 뭐 콜옵션이 어떠니 저쩌니 이거를 숨겼니 반영했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콜옵션의 뜻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예, 사실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의 어떤 핵심 키워드가 콜옵션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살 수 있는 권리, 어떤 상품이나 유가증권을 지정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이게 유망한 회사지만 좀 신생회사일 때는 좀 가격이 싸잖아요. 그죠? 이 가격이 싼 회사에 대한 어떤 이게 콜옵션을 갖고 있다면 이 회사가 나중에 성장을 해서 값비싼 회사가 됐을 때도 처음에 가격이 쌌을 때 그 저렴한 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이제 사들일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2년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의 바이오젠사와 합작을 해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만들게 되는데요. 삼성바이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만들 당시에 그 미국의 바이오젠 갖고 있는 어떤 콜옵션 조항을 숨겼다는 게 이게 1차 회계 사기 의혹이고, 2015년 말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이 일어난 직후에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에피스의 콜옵션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게 회계 처리 방식을 바꾸게 됐는데, 이때 두 번째 회계 사기가 일어났다. 이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럼 첫 번째 콜옵션을 숨긴 게 왜 회계 사기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만들어졌을 때 그 합작계약서 내용을 보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한 절반가량을 바이오젠이 자기가 원하는 시점에 지정된 가격, 아주 싼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겉으로 드러난 지분 구조에는 85%, 15%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에피스를 단독 지배하는 구조였지만, 콜옵션 조항을 보면 그 지분 절반이 언제든지 바이오젠에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바이오젠에 이제 언제든지 사실상 절반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숨겼다는 것이죠. 재무제표상에 이 콜옵션이라는 것은 사실상 언제든지 바이오젠에 넘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채로 잡히거든요. 아, 그럼 예를 들면 바이오젠에서 얼마든지 내놔라 그러면 줘야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내가 가지고 있긴 하지 뭐 내 게 아니다라는, 그거를 이제 재무제표상의 부채로 잡아둬야 된다는 건데, 그걸 부채로 안 잡아뒀던 거네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콜옵션 조항을 숨기면서 콜옵션 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이죠. 콜옵션 부채를 그 참여연대는 한 1조에서 한 1.5조 가량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게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풀려진 상태에서 계속 공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그걸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삼성그룹이 얻는 혜택은 뭐였어요? 합병을 할 때는 이 회사의 어떤 주식 가치를 갖고 이게 합병을 하잖아요. 그 제일모직이 1이고 삼성물산이 0.35인 합병 비율로 이게 합병이 됐는데, 당시에 이익금이나 자산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삼성물산이 훨씬 덩치가 큰 회사였거든요. 한 3배 정도. 그런데 실제로 합병이 이루어진 1대 0.35라는 비율은 제일모직이 삼성물산보다 3배 정도 큰 회사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 비율을 만들기 위해서 이 합병을 앞두고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이는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 회계 사기는 이제 2015년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직후에 일어나는 회계 처리 변경을 회계 사기라고 지금 금융당국과 검찰에서 판단하고 있는데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직후에 회계법인들이 삼성바이오 쪽에 이 콜옵션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좀 알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가 회계법인 쪽에 콜옵션 조항 내용들을 알려주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은 삼성 쪽에서는 지금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려 놓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게 되면, 콜옵션 부채도 사실은 회사의 가치가 부풀려질수록 같이 부풀려지는 형태니까 1.8조 정도의 이제 부채를 재무제표에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삼성에피스가 망하게 되는
자본단식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2015년 말에 그 삼성바이오의 어떤 재경팀하고 그 삼성의 컨트롤 타워였던 미래전략실하고 이렇게 주고받은 메일들 내부 문건들을 보면 콜옵션을 반영해야 된다고 회계법인에서 요구를 하는데 이걸 반영하면 삼성에피스는 망한다. 이걸 어떻게 타개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삼성에피스가 망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위태롭고 제일모직도 위태로우면 처음부터 그런 합병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런 논리로 계속 갈 수 있으니까 삼성이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럼 2차 같은 경우는 콜옵션을 숨기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콜옵션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콜옵션을 반영하기 위해서 안진 3일 삼성 회계법인과 같이 고안해낸 방법이 검찰과 금융당국이 보는 회계사기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2015년 말에 갑자기 피스가 개발했던 바이오 복제약들이 유럽이나 한국에서 이제 승인이 나면서 삼성 에피스의 가치가 갑자기 급등했다라고 삼성이 주장을 합니다. 가치가 급등하면 사실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삼성 에피스의 가치가 올랐으니까 콜옵션을 행사해야 되겠다는 이제 마음을 품게 될 수 있잖아요.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졌고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단독 지배하는 형태가 아니라 바이오젠과 같이 지배하는 형태로 지분 구조가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 처리 방식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이런 논리를 짜냈는데요. 회계 처리 변경을 하게 되면서 이 삼성 에피스의 가치를 이제 시장의 어떤 가격으로 다시 매기게 되니까 기존에 매겨졌던 3천억 원의 가치가 4조 8천억 원으로 점프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게 거의 한 4조 5천억 원 가까운 어떤 장부상 이득을 얻게 되는 거였죠. 회사의 가치가 4조 8천억 원인데 1.8조의 부채를 반영하더라도 이게 되게 건전하게 좋은 회사로 남는 거잖아요. 4조 5천억 원의 장부상의 이득을 갖게 한 이벤트는 신약 개발이었던 바이오 복제약 개발이었고 그렇게 삼성은 쭉 설명을 해왔는데 최근에 삼성 바이오 관계자들을 이제 검찰 조사하는 과정에서 삼성 바이오의 대무팀 사장을 맡고 있는 관계자가 이 바이오 복제약은 사실 조된 이벤트였다라고 실토를 하고 이 삼성 에피스가 자본 잠식 빠지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회계 처리를 변경하게 됐다는 걸 시인했습니다. 그 1차 회계 사기 같은 경우에는 2014년까지 콜옵션 조항을 숨기면서 문제가 됐던 것들이 2차 이제 회계 사기로 가면 이 숨겨진 콜옵션 조항이 드러나면서 이걸 또 숨기기 위해서 회계 사기를 벌인 거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부른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기업 나쁜 기업이다 라고 하면 끝나면 그만인데 왜 굳이 우리가 좀 이 사건을 더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또 좀 있나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한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과 굉장히 크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의 한 11% 정도의 그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제일모직이 높게 평가가 되고 삼성물산이 낮게 평가가 될수록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이제 유리한 결과가 되고 국민연금에는 이제 불리한 결과가 되게 되는 셈인데요. 그 제일모직의 가치가 고평가되고 삼성물산의 가치가 저평가된 상태에서 삼성물산이 합병을 하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은 어떤 삼성그룹 전반의 어떤 경영권을 좀 더 확고히 하게 되는 어떤 이득을 얻게 되지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자기가 대주주였던 삼성물산의 가치가 깎이는 거니까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구조였던 것이죠. 참여연대에서 최근에 이 합병 과정을 통해서 국민연금은 얼마나 손해를 받고 뭐 이재용 부회장은 얼마나 이득을 받는지를 계산한 숫자가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이 합병 과정을 통해서 한 3에서 4조 가량의 이익을 받고 국민연금은 5천억에서 6천억 원 가량의 손해를 봤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이라는 국민들의 돈을 까먹으면서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도운 셈이 됐잖아요.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서 국민들의 돈을 쓰는 셈이 된 거죠. 그 당시에 국민연금의 손해가 되는 합병 과정을 찬성하도록 압박했던 뭐 박근혜 대통령이나 혹은 문현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지금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를 받아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 월급에서도 국민연금이 나가거든요. 제 돈이 1원 정도는 더 들어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냥 현장 기자로서 이 사건을 좀 취재하면서 느낀 바가 많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삼성이라는 중요한 기업에 대해서 이게 너무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닌가, 이게 뭐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그렇게 삼성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그런 주장에 일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들어와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삼성 바이오가 내세웠던 주장들이 하나하나씩 뒤집히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삼성이라는 중요한 기업이 시장 질서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해야 할 그 재무제표를 조작했다는 게 확실해지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탈함 이런 걸 많이 느꼈고요. 저 사실은 이 회계사기 사건이 되게
중대한 범죄인 게 시장의 어떤 신뢰는 사실은 이 숫자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숫자를 어찌됐건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조작을 했다는 것이니까 시장 질서를 망가뜨리는데 한 부분을 한 거니까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 있죠. 이 분식회계가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이게 한국 경제에는 오히려 두고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바로 잡혀야 시장 질서를 어떤 바로 잡는데 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설명해주신 임재우 기자, 고맙습니다. 네. 삼성바이오가 이제 단독집이 하는 단계였잖아요. 이때 당시에 어떤 그 지분 구조로 봤을 때는 삼성